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지난달 27일 향년 68세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한때 시진핑 주석의 경쟁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시 주석의 1인 체제에서는 만년 2인자로 머물던 리 전 총리.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중국 각지에서는 리 전 총리를 추모하는 열기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뜨겁게 또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긴장한 중국 당국이 이런 분위기를 통제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리커창 전 총리의 죽음을 두고 지금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현장에서 전해오는 따끈한 글로벌 뉴스. 온더스팟 글로벌 핫라인. 오늘은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을 연결해 취재한 내용 물어봤습니다. 관영 매체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리커창 전 총리의 시신이 화장된다. 몇 시에 어디서 어떤 식으로 누가 참여한다 이런 내용은 아예 없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베이징 시내를 둘러보고 왔는데 분위기가 어떤지 해서 확실히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경계가 삼업연진 상태고요. 1호선이라는 지하철 라인이 있는데 이 1호선 라인에 천안문 동서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천안문 동서역은 정차하지 않는다. 그냥 통과한다. 이런 안내 방송이 나왔고 실제로 그 두 역은 지하철이 통과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상태입니다. 천안문광장이 중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일종의 반체제 시위를 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서역, 지하철역을 모두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를 포함한 외신 기자들이 시민들 반응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베이징 시내에서 시민들 인터뷰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공안 관계자들이 바로 찾아와서 매체와 기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사실상 인터뷰 삭제를 요구하는 상황들이 최근 더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正厅上方悬挂着 추모 열기가 상당히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중국에서 흔한 일인가요? 최근 베이징 중심가에 있는 차오양 공원이라든가 혁명열사 기념비 이런 곳에 조화가 놓이는 모습이 많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리커창 총리가 졸업한 베이징 대학 안에서도 과거 리커창 총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 이런 곳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꽃다발을 놓거나 이런 모습이 목격되고 있고요. 가장 애도 열기가 뜨거웠던 것은 리커창 전 총리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안후이성 허페이. 이 허페이라는 곳이 우리식 한자 도금으로 하면 핫비인데요, 핫비. 일요일에 그 추모 열기가 정점을 찍었는데 정말 밤부터 낮까지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민들이 줄을 섰고 처음에 하나의 꽃다발이 놓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꽃다발이 쌓인 것이 점점 사람 키 높이만큼 쌓였고요. 리커창 전 총리가 살았던 홍식루 80번지 골목길마다 꽃다발이 가득 차면서 나중에는 결국 이걸 치웠다고 합니다. 더 이상 볼 데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통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꽃다발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치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장점인 전 주석 사망 때도 고향에 꽃다발들이 놓이는 등 추모 움직임은 있었지만 이렇게 열기가 뜨겁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큰 추모 열기가 일어날 거라고는 사실 중국 사람들도 크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란 게 있습니다. 추도 메시지의 내용인데요. 추도 메시지를 담아서 조화와 함께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정치적으로 보면 현체제 비판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읽혀서 중국 당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추모 현장에 대한 통제가 좀 강화되면서 사람들이 좀 가는 걸 꺼리게 하는 분위기도 생겼다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으로 조화를 주문한 다음에 배달원에게 내가 그 추모 현장에 이 조화를 좀 배달해달라. 추모 현장에 조화를 놓은 다음에 인증샷을 좀 보내달라. 배달원에게 부탁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서 추모 현장에 실제로 그 노란색 옷을 입은 배달원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노란색 옷은 배달하시는 분들이군요. 파란 조끼 입은 분들이 약간 현장에서 단속도 하는 것 같고 통제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네, 그 파란 조끼 입은 분들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진행돼서 제가 중국 현지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저한테 하나의 문건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이 파란 조끼 인원 동원과 관련된 문건으로 추정된다. 그 문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추모객들이 가급적 이 조화 더미가 많이 쌓여 있는 이곳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지 못하게 하고 조문을 하더라도 빨리 빠져나가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걸 진행하는 사람들은
제복을 입지 말고 사복을 입어라. 추모객들을 통제하려다가 지나친 반발을 부르는 행위는 가급적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지역 공안 당국이나 지방 행정 당국, 또 각 작은 지자체, 우리로 따지면 동이나 뭐 부쯤 되겠죠.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급하게 불러 모아서 질서 유지라 목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조와 추모 더미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면 이제 좀 아무 거리낌 없이 거기 가서 추모하는 행위를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주말 사이에 추모가 워낙 늘다 보니까 갑자기 그 현장을 관찰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리커창 전 총리에 대한 이미지는 중국 역사상 가장 고학력을 가진 가장 총명한 지도자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리커창 전 총리는 중국 지도자로는 드물게 중국의 유명 대학인 베이징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경제학 논문으로 중국에서 가장 최고 권위 있는 상을 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영어에 능통해서 법학 관련 외국 책을 직접 번역해서 출간한 적이 있을 정도로 가장 총명한 중국 지도자, 가장 학력이 높은 중국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젊은 시절부터 중국의 핵심 조직 중에 하나인 공산주의 청년단, 즉 공청단의 핵심 요직을 빠르게 차지하면서 정말 엘리트 정치인의 코스를 걸었던 겁니다. 하지만 혁명 1세대의 자녀들로 혁명의 유산을 받아서 그게 정치적 자산이 되는 일반 태자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파와는 차별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중국 젊은이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리커창 전 총리는 시진핑 주석에게 밀려서 공산당 총서기를 지금 차지하지 못했지만 2인자인 국무원 총리를 차지했잖아요. 이 임기를 시작할 때 중국 역사상 가장 실세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청단계가 대거 숙청되고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 집중이 강화되면서 영향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10년 동안 재임하면서 점점 더 영향력이 떨어져 갔고, 마지막에는 정말 중국 역사상 가장 무색무취한 총리다, 가장 영향력이 적은 총리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영향력이 시진핑 주석에게 밀려서 거의 없다시피 한 정도까지 갔거든요. 후임인 국무원 총리직에 자신과 같은 계파의 공청당 출신을 앉히고 싶어 했지만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커창 전 총리는 퇴임을 하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장수를 했던 다른 전직 지도자들,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굉장히 장수를 했던 다른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리커창 전 총리가 비교적 이런 나이에 사망한 이런 차이점을 만든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每个月的收入也就是1000元，1000元，在一个中等城市可能租房都困难。 2020년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 2기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이었고, 샤오캉 사회라고 부르는 절대 빈곤을 해소했다라는 성과를 내세우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중국 국민 가운데 적은 사람도 아니고 절반에 가까운 6억 명의 월 수입이 1000위안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준 발언이었고, 리커창 전 총리가 시진핑 주석의 성과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게 했습니다. 코로나 때 특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중국 국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 강력한 봉쇄 정책을 통해서 중국은 코로나를 막아내려고 했잖아요. 지금도 현 시진핑 주석의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지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고, 부모님이나 친지가 장례식이 생겨도 조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방역 정책 때문에 안타까운 사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아픔을 짚어준 사람이 리커창 총리였다는 걸로 뒤늦게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우한의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와서 처음으로 그 우한 현장을 찾은 지도자가 바로 리커창 전 총리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리커창 전 총리보다 한 달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리커창 전 총리가 방문했던 시점은 인간 간의 전염이 되느냐, 호흡기로 전염이 되느냐조차 불확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리 전 총리가 우한 현장을 방문해서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그가 현장 방문을 마친 뒤에 중국 당국이 인간 간에 전염될 수 있다, 호흡기로 전염될 수 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리커창 전 총리가 최근에 내놓은 발언이 현재 중국 경제가 우한 사태 때보다 더 어렵다, 방역 지상주의가 경제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내놓은 거잖아요. 중국이 봉쇄역 방역 정책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졌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그걸 푸는 시기를 너무 늦췄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 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중국 국민들이
좀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커창 전 총리의 행보가 지금 더 회자되는 이유도 있다고. 사실 리커창 전 총리 개인에 대한 이 향수 그리고 현재 어떤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첫 번째, 경제가 너무 어렵다. 부동산 위기에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코로나 공세 정책을 풀었는데도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지금 뭐 30% 가까워졌다고 하잖아요. 그럼 3명 중에 1명이 실업이란 이야기인데 경제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지방 정부에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공안이나 지방 정부 공무원, 뭐 소방관 이런 주요 행정직에 대한 월급을 주는 것도 어려운 것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월급을 심지어 깎은 것도 있고요. 지방정부 재정부터 어려워지고 지방정부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거는 중국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다가오는 일이잖아요. 이런 경제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여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회통제가 그동안 너무 강화됐다는 겁니다. 과거 개혁개방이 정말 속도를 내면서 달려가고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절에는 사회통제가 이렇게 강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SNS에서 어떤 자유로운 반응을 할 수 없고 관련 영상들이 지워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국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강한 자신감에 차있던 중국 국민들이 최근 어디 내세울 수 있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회 감사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로윈 때도 그 상하이에서 그런 푹장한 옷 입은 사람들이 목격이 됐고 실제로 오늘 외신 영상을 보니까 이제 방역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네, 중국에서 할로윈 때 이런 분장을 한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들어서 이 축제를 즐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거의 이번에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 아니 왜 또 당국을 좀 긴장시키느냐,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가 상하이란. 상하이는 지난해 공세역 방역 정책에 저항하는 시위가 가장 먼저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바로 이 상하이에서 공세역 방역 정책에 저항하면서 체제 비판하는 부호가 터져 나왔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백지 시위의 시발점이 됐던 이 상하이에서 할로윈 때 사람들이 분장을 하고 나왔는데 바로 방역 정책을 직격하는 그 방역 요원들의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그 방역 정책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는 거잖아요. 또 중국에선 금기시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2에 나오는 그 곰돌이 인형을 쓰고 다녔고 심지어 뭐 상하이 주가지수 표를 들고 다니면서 상하이 주가지수가 이렇게 최근 떨어졌다 이런 표를 들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중국 당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 메시지와 장소 두 가지 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중국에서 대규모 반체제 시위가 벌어졌던 것은 대부분 최고 지도자의 사망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1차 대나무 사태는 1976년에 있었습니다. 주은래 총리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학생들이 그 사람에 대한 재평가, 또 추도 대회를 요구하면서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천안문 광장에 수십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체제에 대한 비판을 이어졌고요. 89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후야오방 총서기에 대한 추모 열기가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저우언라이 총리와 후야오방 총서기의 공통점은 2인자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1인자에 대한 어떤 애도나 향수보다는 2인자, 뭔가 좀 절대 권력과는 좀 거리가 있으면서도 뭔가 약해 보이는, 하지만 좀 더 서민들과 가까울 것 같은 이런 2인자에 대해서 좀 더 향수를 느끼는 것이고, 그런 2인자에 대한 추모가 과거 대규모 시위로 이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국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주은래 총리랑 후야오방 총서기의 어떤 인기와 리커창 전 총리에 대한 인기는 큰 차이가 납니다. 주은래 총리랑 후야오방 총서기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많은 대학생,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리커창 총리는 거기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영향도 많이 적었고요. 그때의 중국 사회의 사회 통제와 지금의 사회 통제는 정말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SNS에 대한 통제, 또 CCTV 안면 인식을 통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동선 파악이 가능한 이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려면 사람들 간에 무슨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하고 어디서 언제 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만나자 이렇게 연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연락 자체가 당국의 통제, 검열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